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이자 제43회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모처럼의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는데요.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하며 눈인사했지만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하네요. 두 사람이 2019년 7월 이후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고 조 대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오늘이 처음 만남인 거죠. 총선에서 부각하며 연일 윤 정부를 맹공격하고 있는 조국 대표인데요. 두 사람의 만남, 조국 대표의 심경, 윤 대통령의 심경이 어땠을지 잠옷 궁금합니다. 5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랭투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츠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의 잠사 산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경북 잠사 곤충 사업장의 서열환 장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시작합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네. 최근에 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있잖아요. 예.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왜 그 현장에서 도망가고 운전자를 왜 바꿔치기 했을까? 결국 이거는 음주운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교수님 이 사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걱정은 됩니다. 일단 공인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강조됐던 분들이고, 네. 특히 이제 자동차 접촉 사고가 생긴 다음에 왜 운전자가 없이, 특히 이제 그 자리에서 차를 빼고 도망간 뺑소니가 되면은 이 가중에 대한 부분들 법적인 처리가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뺑소니는 가중처벌. 예, 뺑소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뺑소니가 처리가 되면 더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음주운전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매니저가 먼저 이제 사건 이후에 한 2시간 이후에 자진 신고해서 왔거든요. 근데 옷도 예를 들어서 갈아입고 바꿔치기 한 거죠. 옷도 바꿔치기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차에는 블랙박스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도 있는 것도 블랙박스인데 블랙박스 카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갈아입고, 또 나중에 뺑소니 이후에 2시간 이후에 왔었고, 또 블랙박스 카드도 없고, 이 경찰이 여러 가지 사건들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 아니냐, 또
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건도 그 전에도 여러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이 사건이 생긴 지 한 나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예.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더욱이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주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계속 법적인 부분들 홍보나 캠페인도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법적인 처벌 정도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특히 공인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예외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고, 네. 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교수님 그 경험상, 이제 수십 년간 경험상 이런 경우 네. 이게 음주운전으로 거의 뭐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지금 17시간 이후에 와서 뭐 이 검사를 해보면 이미 뭐 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사라지는데 충분히 이제 그래서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뺑소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하기 전까지 도망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보통 현장에서 차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이 범죄자이거나 이런 경우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차를 가지고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있다. 또 이 음주운전의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향후 추이가 어떻게 수사가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한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제 생각엔 좀 틀린 말 같은데 그냥 만약에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적발이 돼서 이제 이제 수치 측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벌받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그 자리를 뜨는 게 낫다. 처벌이 더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입증이 안 되면은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음주운전이 확인이. 음주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당장은 블랙박스 없애버리고 또 CCTV나 목격자 이런 경우가 없으면은 결국은 추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건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현장을 도망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일이 커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현장에서 도망 뺑소니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두해서 자진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종종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는 공인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그 국민의 관심사도 크기 때문에 경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더 심혈 기울여서 이 밝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범죄 행위고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국내의 이 음주운전에 대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로 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음주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차를 가져오지 말든지 그리고 보통 차를 가지고 와서 이 대리기 이사를 쓰고 있는데 대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마지막에 1, 2m를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있거든요. 주차할 때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를 안 주려면은요. 아예 차를 갖고 저녁 식사에 음주를 하는 자리다 그러면 아예 가져오지 않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택시 타고 들어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차세울도도 별로 없는데 유흥가 쪽에는. 최근에 들어와서 또 코로나 이후에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야간까지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예전에는 2차, 3차 막 해서 12시 넘은 경우 많았는데 지금은 혹시라도 음주하게 되면은 뭐 저녁 때 반주 형태로 하고 9시 전에 끝나는 분들이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문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지금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음주운전 그 측정을 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 자리 일단은 도망가고 피하는 게 처벌이 만약에 약하다면 이거 처벌 조항도 분명히 좀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분명한 것은 여쭤봤고요. 더 강화되는 건 사실이고요. 가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뭐 일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 그대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축소가 되고
예, 빨리 처리하는 부분들이지 예. 우리가 나중에 일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현장은 뭐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음주운전 자체를 일단 예방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이제 자동차 에티켓에 대해서 몇 가지 맞습니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예. 뭐, 자동차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아직도 좀 많은데, 주로 어떤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끼어들기 같은 경우에 당당하게 끼어들고 비상등 안 켜고 미안한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경우가 화가 생기다 보니까 보복이나 난폭 운전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비상등만 켜도요 90% 이상 보복 난폭 운전 없앨 수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네요. 비상등 예, 많이 이용하자고. 예. 예, 이용하고 또 뭐 외국에서도 비상등 켜면은 뭐 놀랄 정도로 비상등 똑같이 깜빡거리는데 어떻게 이 10여 가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분하느냐 그런데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뭐 끼어들 때 비상등 가지고 안 되면은 창문 열고 손 내밀면은요. 그렇죠. 뒤차가 웬만해서는 다 끼워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예. 고마우면은 비상등 켜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혀 문제점이 없는데 너무 당연하다듯이 끼어들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뭐 좌회전 우회전할 때 끼어들 때 미리부터 이렇게 끼어들면은 좀 난데 끝에 가서 꼭 끼어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고에 접촉 가능성 크고요. 맞습니다. 지차도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이 비상등 하나 끼고 좋은다고 용서하는 사람 없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운전할 때 보면 어떤 분들 이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이제 차선 바꿀 때 켜자마자 끼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오래 켜놓으면은 차선 이거 안 비켜준다고 오히려 더 가까이 안 온다고. 비켜주면 어떻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이걸 바꿀 때 좀 미리 좀 켜놓고 해야 맞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차량도 좀 이렇게 비켜줄 그런 여유가 좀 생기지. 이것도 참 알겠지만 중요한 것 방향 같아요. 지시등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디로 움직입니다라고 미리 알려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건데 예. 끼어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은 분들이 동시에 핸들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때서야 비상등을 켜요. 네, 위험합니다. 아니 정말. 방향지등이죠. 또 화가 나요. 또 옆에 있는 차가.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안 끼워주면 어떻습니까? 왜? 끼워주는 분이 있습니다. 예. 두 세대 그냥 지나가면요. 예. 지나가시라고 서서 끼어들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세대 앞으로 가고 사이에 끼어든 다음에 나중에 비상등 켜서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급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양보한 분 꼭 있다는 거. 네, 그것도 굉장히 요새 그건 없어졌죠. 앞차에서 담배 꽁초 버리는 거 이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아직 좀 간혹 있어요. 간혹 있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예. 맞습니다. 이 담배 꽁초라는 게 뒷차에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뒷차에 그 짐차에 짐 쪽에 이 담배 꽁초 떨어져서 화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산불 생기는 경우도 좀 가끔 있지 않나요? 산불이 있습니다. 외곽 이게요. 도로에선. 예. 지금 비가 와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10%도 안 되거든요, 화재. 예. 그래서 지금 뭐 가슴 졸이면서 뭐 지금 캐나다도 지금 현재 불 때문에 난리거든요, 예. 국가 차원에서. 예. 뭐 아실 겁니다. 각 국가마다 또 기후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99%가 인재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도 같은 데 달릴 때 담배꽁초 휙 던지다가 산에 불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는 아예 자기 차에 버리기 싫으면 피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명절 때 보면은 명절 다음 날 고속도로 옆에 갓길에 쓰레기차 몇십 대분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난리가 났었다. 이런 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예. 지금은 많이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것도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물론 이제 접촉사고 예전만 하더라도 막 큰 소리로 싸우던 모습 많이 사라졌어요. 네. 예, 블랙박스 많이 있고 증거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이 1차 사고 이후에 2차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갓길 안쪽으로 완벽히 빼내서 처리 안 하게 되면요. 2차 사고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2차 사고는요. 사망률이 50%입니다. 훨씬 높죠. 그대로 이제 차가 들이받는 거니까 서 있을 때.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야간에는 갓길에 빼더라도 끝에 차선에 버스나 이 트럭 같은 거 지나갈 때 잘못하면 2차 사고로 유발돼서 사고가 바로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고 생겨서 사망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 자동차 보험 문화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예전에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사고가 생기면 가해자가 피해자 병원까지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도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가해자가 법대로 해라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런 사과 이런 것도 아예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메말라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접촉사고 생기면 목만 잡으면 2주짜리 진단서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진단서 띄는 확률이요. 60%라 그럽니다. 근데 일본이요. 6%라 그래요. 그래요? 10배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10배 약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문화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료 나가는 거 다 내 비용이 n분의 1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이롱 환자도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사고, 접촉 사고 생긴 다음에 어떤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해자, 피해자. 일단 사고 생기면 가해자, 피해자 없이 다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다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양보나 배려, 그다음에 우리 상급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좀 버리고 좀 속도 늦추고 앞차에 충분히 뛰어야 되고 며칠 전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거리에서 노란색으로 불이 바뀔 때요. 예, 바뀔 때 바뀐 다음에 그 넘어오게 되면은 무작정 그 신호 위반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근데 났군요. 그 블랙박 찍힌 게 어느 정도냐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에 횡단보도를 이미 차가 건너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평상시 같으면은 당연히 우리 운전할 때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차가 이미 진입하는 순간에는 그냥 건너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요. 1cm라도 건너가기 전이면은 신호 위반이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사거리 들어서기 전에 좀 감속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 1cm를 남겨두고 그 속도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멈추는 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 급브레이크 잡으면은 신호등 한가운데 사거리가 한가운데 더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은 만약에 이거를 1심, 2심에서는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3심 대법원에서 신호 위반이라고 내린 것은 운전자들한테 각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거리에서는 동물적 감각으로 그냥 노란불 바뀔 때 가속 페달 밟아서 지나가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거 신호 위반이니까 사거리에서는 속도 감속을 하고 전방 주시해서 신호등 어떻게 바뀌는지 주변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세요라는 하나의 경고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굉장히 오늘,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함을 잃어봐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누에고치를 치는 일을 뜻하기도 하고요. 누에고치에서 켠 실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실로 비단을 짜죠. 우리 지역 상주를 비롯해 여러 곳이 예부터 잠사로 유명했는데요. 현대에도 잠사는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상주에 있죠. 경북 잠사곤충사업장의 서열환 장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열환 장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장 서열환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북 잠사곤충사업장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미래 100년 산업인 양잠산업과 곤충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형 양잠, 곤충산업을 연구하고 양잠 및 곤충농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예. 우리 사업장에서는 농가에서 생산한 누에고치를 수매, 전통 명주를 생산하여 명주 옷감, 스카프, 가야금줄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량한 누에실을 농가에 보급해 양잠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곤충 분야에서는 멸종위기직 곤충 서식지를 복원하고 곤충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업장 내에 곤충 생태 전시관과 곤충 테마 생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곤충 산업에 대한 생소한 도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곤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경북 잠사곤충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7일에 풍잠 기원제를 열었다는 그 뉴스를 봤는데요. 자, 풍잠 기원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지난 5월 7일 열린 풍잠 기원제는 명칭 그대로 풍잠을 기원하는 재래의식입니다. 네. 양잠농가의 풍요로움을 소망하고 인류의 의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 희생된 누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누에의 영인 잔영에 감사함을 표하는 전통 재래의식입니다. 네. 이 의식은 고려시대 역대 왕실에서 지낸 선잠제에서 기원한 아주 깊은 역사를 지닌 전통 재래의식입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 사업장에는 전통 재래 원형을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상주시 함창향교에 자문과 고증을 받아 향교분들과 함께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4년부터 풍잠 기원제를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양잠농가의 풍요로움을 소망하고 누에령인 잠령의 기원을 올리는 전통 재래의식이다라는 설명이셨고요. 예, 경북이 전국 1위의 양잠 산물 생산지라고 들었는데요. 경북의 양잠 산업 현황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은 농도이며 누에 사육 주산지로 전국 대비 가장 많은 농가와 동반 면적, 사육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육 농가는 261호, 동반 면적은 128헥타, 사육량은 4,816상자로 전국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도내 10개 시군에서 누에를 사육하고 있으며 누에 산물 생산량은 106톤, 생산액은 50억 원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자, 상주하면 300여 고장이라고 해서 뭐 예로부터 예. 이제 양잠산업, 뭐 누에고치가 유명한데 상주뿐만 아니라 뭐 경북의 여러 시군에서 모두 10개 시군이라고 하셨죠? 예. 이렇게 누에 사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 뭐 농가수라든지 면적, 사육량 전체적으로 봐서 한 60% 전국적으로 60%를 우리 경북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많은 첨단 섬유가 등장하면서 양잠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잠 산업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양잠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였으나 중국산 생산 수입, 합성 섬유 개발로 쇠퇴기를 겪었습니다만 1995년부터 입는 양잠에서 먹는 양잠으로 전환하여 건조 누에를 이용한 혈당 조절제, 숲 번데기를 이용한 강장제, 익은 누에를 이용한 간기능 개선 제품 등 기능성 제품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실크 단백질을 활용한 인공장기, 인공뼈, 인공고막 등 생명공학 소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양잠 산업이 고부가가치 그린 바이오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성 양잠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 농업의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예. 과거에 입는 양잠에서 이제는 먹는 양잠으로 변화하고 있다. 뭐 혈당에도 좋고 간 기능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요. 그래서 의약품 원료로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거군요. 양잠 산업이. 예. 자, 경북 잠사 곤충 사업장에서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건강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누에고치 음료 이게 어떤 음료일까요? 네, 맞습니다.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수용성 실크 단백질 세레신을 이용해 뼈 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능성 음료를 개발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 잠사곤충 사업장이 지난 3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신규 과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연구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우리 사업장을 포함해 6개 기관,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이번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연구의 핵심이 되는 세리신은 농림청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뼈 부피 증가 및 재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뼈 건강 관련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소재입니다. 예. 저희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뼈 건강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 이 건강 기능성 음료 바로 뼈 건강 기능성 음료였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뼈에는 누에고치가 좋다. 양잠이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누에고치를 이용해 개발된 건강 기능성 음료. 이게 앞으로 시장성이 어떨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양잠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누에고치 실크 단백질로 개발된 뼈 건강 기능성 음료 분명히 시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뼈 건강 보조식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골다공증 치료 시장은 2024년 14조 원에서 2034년에는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국내 뼈 관절 건강기능식품 시장 역시 2021년 1,776억 원에서 2023년에는 3천억 원에 달할 만큼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천연 단백질인 실크 단백질로 만들어진 이번 건강 기능성 음료는 분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뿐 아니라 양잠 산업이 식의약품 소재 산업으로 변신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양잠 산업 발전을 위한 앞으로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 기능성 양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양잠 산물을 포함한 양잠 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양잠 산업 및 양잠 농가에 필요한 시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천 곤충 양잠 산업 거점 단지 조성을 계기로 양잠 산업 생산, 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사 곤충 사업장은 경북 양잠 산업 제도액의 뒷받침하기 위해 고품질 루에 품종 개발 및 양잠 산물 기능성을 연구로 도내 양잠 농가 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잠 산업 발전 저도 앞으로 기원하겠고요. 오늘 말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 잠사곤충 사업장의 서열환 장장과 함께했습니다. 장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번 주도 할 얘기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볼까요? 네,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추세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4%로 2주 전 직전 조사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2%포인트 더 올라가서 67%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총선 이후 낮아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또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 회복 속도가 매우 좀 더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기자회견 목요일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밝혔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 검찰 공수처 수사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런 입장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도 물론 이제 9일까지 조사였기 때문에 갤럽 조사도 부분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완전히 오롯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기자회견에서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인데 두 이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권 행사가 좀 뚜렷해 보입니다.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 결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가 57%, 그럴 필요가 없다가 29%로 나타나서 거의 2배 정도로 도입해야 된다고 높군요. 여기서 보면 중도층도 도입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보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에 또는 공감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화한구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기다려봐라. 기다려봐서 봐주기 의혹 등 위협한 부분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바로 이제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명품백과 관련한 부분은 이원석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봐야 된다고 했는데 검찰 인사가 또 벼랑간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계속 말이 많습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의심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의심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법무부에서는 필요한 인사를 했다. 총선 때 2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 인사인데 2월과 8월의 인사 중에서 2월 달 인사를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인사가 지체되어 갖고 그것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핏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번에 교체가 된 인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인사가 이루어졌고 사실 아직까지 인사가 9개월, 1년도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수사 라인,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관련 인사들이 바뀌었다라는 것. 게다가 이제 바뀐 인사가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이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또 수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심을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출근을 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일부 신문에서는 많은 신문에서는 7초간 침묵이다. 어떤 신문은 12초간 침묵이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례들. 또 하나 이제 오해를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바뀐 인사들이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한동훈 라인 쳐내기 아니냐. 그렇죠. 예. 한동훈 라인을 좀 거세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총 망라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견이 이제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껄끄러운 관계, 또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연결성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오해를 사기 십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결정이고 도저히 국민들을 무시하고 야권을 외면한 처사다. 이런 또 비난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면 돌파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든 최상병 특검과 같은 이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검찰 인사 충분히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개시를 했고 그러자 며칠 후에 새로운 민정수석을 임명했고 그러자 또 며칠 후에 바로 김건희 그 수사 라인들을 전격 다 교체했다. 그러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탔다라고 비판을 했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틀막 인사다. 수사를 틀어막는 인사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조차 또 왜 지금 하냐. 오해받기 딱 십상인데 왜 지금 하필이면 이때 인사를 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는 거 바로 그 부분에 이제 허잉크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명쾌하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또 지금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이제 침묵을 지켰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의심을 사게 만드는 침묵도 지켰고 뭐 며칠 전에 법무장관과 얘기하면서 좀 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걸 묵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장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번에 검찰총장이 답변하지는 않지만 답변이 이렇습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게 좀 당연히 선문답같이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야기는 얼마 전까지 엄정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했는 이원석 검찰총장 일부 보도에 흘러나왔던 것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의심과 오해를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연결돼서 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검찰총장 패싱 검찰 인사. 자, 우리 기시감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총장을 패스하고 검찰 인사를 했다고 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굉장한 그 반발을 했었던 비판을 했었던 바로 그 장면 그걸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했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 자 국회의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추미애 그리고 우원식 이렇게 두 명으로 좁혀졌는데 자 지난 주말에요.
갑자기 정성호 그리고 조정식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단일화를 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것도 또 기시감이 드는 게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몰아내고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가라앉힐 때 이격과 비교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때 나왔던 두 글자가 이제 윤심이었는데 이번엔 명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미스터리하면서도 너무 이게 또 명심일색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허영크 말씀대로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대로 그냥 사파전을 해서 내일입니다. 이제 민주당 22대 국회 당선인들의 투표가 있으면 그 투표대로 순리대로 가면 될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순리의 본 또 참 의미일 텐데 그럼 지금 이제 의심을 잔뜩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첫 번째 의심은 뭐냐면 박찬대 메신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역할을 했다.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보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워낙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것이 좀 떠밀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는 추미애 또 후반기는 조정식 이렇게 조정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입하전인데 일종의 뭐 추대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면 추미애 당선인은 그렇다 치고 그것도 지금 메신저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도 못 받은 우원식 의원은 뭐냐. 이런 또 의견도 나오는데 뭐 일각에서는 모른다. 입하전이니까 우원식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미 지금 그림 자체가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뭐 오늘 소개는 정당 지지율까지 소개는 안 해드립니다만 상당히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이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총선 결과는 물론 175석의 압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총선이고 또 합당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재명 대표 일변도로 흘러가는 게다가 또 8월에 될지 이제 8월 28일 2022년에 총선이 전당대회가 있었으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러면은 8월 말에 열린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때 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버리면 완전히 명심일색이 돼버리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또 연임을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DJ 이후에 민주당 당대표를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오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크구나. 마치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국에서 정치 일정에서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모양새로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해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그런데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이게 좋은 건지 이재명 대표 본심은 어떤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실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좀 진심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들은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대표를 길리하고 자칫 그것이 방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듯이 중도층 민심이 이탈하면 대선이 또 대통령 선거가 위태로워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까지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민심을 좀 무겁게 눌러가면서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위치를 계속해서 당에서 독보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능사일까? 아니면 오히려 조금 양보하고 오히려 좀 내려놓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중도층까지 더 얻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좀 유튜브로서 이전 또 한국 정치의 그런 다변적인 그런 모습들을 봐왔던 분석가들은 좀 대표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런 또 의견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짧게 하나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 막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방탄 그 논란에 대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탄 논란에 대해서 아니 자기 여자를 뭐 하이에나 때 던져주라는 거냐? 뭐 이게 상남자다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 그
틈새가 벌어진 그 틈으로 너무 비집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현직 대구시장이 이게 할 말이냐. 저는 이걸 처음에 듣고 허걱했거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허걱이라고 하는 표현에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표현을 할게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표현은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분석이고요. 저는 볼 때 윤홍 구도에 올라탔다. 홍준표 시장이. 왜냐하면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잔뜩 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홍준표 시장은 다음 대선에 마음이 있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에 올라타서 대선을 노리기 위한 그런 전략적 노림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지적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아이고 아내를 지키는 게 상남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홍연대를 통한 전략적 경쟁력 키우기로 해석됩니다. 글쎄요, 대통령은 보수 지지층에서만 뽑는 게 아닐 텐데, 글쎄요, 전 국민이 이러한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이게 대선에 도움이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정반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